피해자라고 하면 나 피해 입었는데 가해자 처벌 못 할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는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갈 수 있죠. 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로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사실 이 판검사, 경찰, 저희 같은 일반 시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잖아요. 나의 사건을 해결해 줄 것 같고 억울함도 네. 풀어줄 것 같고 그러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분들만 좀 믿으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당연히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무상 어떻게 돌아갈지를 생각해야 돼요. 판검사나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거는 솔직히 상정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민주화된 시대고요. 판검사나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 그럼 자기들도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처리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판검사나 경찰은 아주 많은 사건을 처리해요. 근데 그 사건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거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고요. 당사자한테 꼼꼼하게 이건 뭐냐 저건 뭐냐를 일일이 체크해서 물어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특히 양형 사유 같은 거 있잖아요. 오, 네네. 이게 똑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벌금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집행유예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형하는 게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양형 사유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상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실무적으로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는 거 판단하는 거에 주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판검사나 경찰이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닌데 나한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 일부러 막 캐묻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거는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경우에 나의 억울한 건 나라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하지만 판검사나 경찰은 그것까지 일일이 챙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가 판검사나 경찰이 챙겨야 되는 실무상의 유의미한 이야기,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이야기를 뽑아서 판검사와 경찰의 생각하는 사고 틀에 맞춰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쓱 보고 알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반성문도 많이 적어내고요. 탄원서도 많이 적어내고요. 네.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써서 내요. 판검사랑 경찰이 그거 읽어볼 거냐? 민소 씨 읽어볼 것 같으세요? 안 읽어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못 읽지 않을까요? 읽어봅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다 읽어봐요. 근데 읽어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바람같이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록을 보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보지는 못해요. 실무상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판검사나 경찰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눈에 따박따박 걸려야 돼요. 걸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면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생각하는 툴과 쓰는 글의 유형과 형식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게 써야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건은 판검사, 경찰이 처리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판검사, 경찰도 사람이고요.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당사자가 잘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 유리한 내용을 찾아서 간명하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은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고요. 유능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네, 또 그런 게 변호사에 있어요. 따라서 수사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는 변호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기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달라지면 변론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변호사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보면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했다가 잘 안 돼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전에 선임되어 있던 변호사님이 이제 변론해 놓은 내용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변론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뭐 적지 않게 봐요. 예컨대 뭐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분은 자기가 이제 어떤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고소를 했다. 그런데 다 무혐의가 나더라.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소한 내용의 한 90%는 그냥 고소장 자체로 무혐의예요. 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고소장에 써놨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고소장 자체로 무혐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고 이 고소장의 90은 이렇게 해서 자체로 무혐의고 10 정도는 이건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가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90이 무혐의고 10이 약간 아리까리한 거를 한꺼번에 내가지고 고소를 하면 거의 대부분 무혐의가 납니다. 90 정도의 부분은 아예 무혐의가 날 부분이어서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만약에 정말로 하려면 이 10배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가름말을 타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뭐 검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 변호인들께서 의견서 많이 내세요. 근데 네. 의견서 딱 보는 순간 왜 이런 의견서를 내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이 사람 전혀 실무 잘 모르는구나, 이런 의견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의견서는 보는 순간 일단 믿음이 약해요. 당연히 읽어보죠. 근데 대충 읽어보고 되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상한 말, 틀린 말들이 막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뢰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변호인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이 하는 얘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대로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결론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돌팔이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듯이 무능한 변호사는 이길 사건도 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의뢰인 말만 받아 써서 제출하기 때문이죠. 이기는 전략은 유능한 변호사만 아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이 실력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형사사건이 있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점 5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이제 조사받으러 갈까요? 왜 그래? 그러지 마. 이제 무슨 일이 와도 조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착하게 사는 걸로. 형사 사건은 자기가 가해자로 몰리든,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게 있든, 아니면 자기가 범죄 피해를 입었든지 간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고요. 네. 자기가 만약에 가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억울하게 구속될 수도 있고요. 징역 1년 받을 사안을 징역 2년, 3년 받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라고 하면 나 피해 입었는데 가해자 처벌 못 할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는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갈 수 있죠. 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로 억울하겠죠. 그래서 형사사건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인생 위기의 순간이고요. 네. 이거는 서로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략이 필요하고요. 유능한 장군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인 거거든요. 형사사건이 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좀 살피셔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공명. 우리 변호사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네, 형사사건은 명진이에요. 김 부장의 검사회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